안녕하세요. 얼마 전부터 다시 비가 무척이나 많이 내렸네요. 비 오는 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는 요 며칠을 복잡한 심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창문에 닿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빗소리도 싫고, 습도 때문에 잘 마르지 않는 빨래도, 밖을 걸을 때면 기껏 차려입은 옷과 신발이 다 젖어버리는 것도 싫거든요. 그리고 오랜 장마가 지속되니 옛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걱정과 불안이 들기도 하고 다 큰 어른이지만 무서움이 느껴지기도 해요. 누군가는 저처럼 비가 오는 날 우울해지거나 혹은 몸이 아픈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몇몇 분들은 비 오는 날이 오히려 좋다며 빗소리를 즐기거나 비 내리는 날과 잘 어울리는 음식들을 즐기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같은 날씨이지만 각자 반응은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비가 오고 나면 반드시 해가 뜬다는 것이겠죠.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그 후에는 꼭 해가 떠오르고 비온 땅은 언젠가는 마르게 된다는 사실 아닐까 싶습니다. 비 내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예전에 어머니께서 과거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생각나네요. 어머니는 저한테 매우 고맙고 자랑스러운 분이지만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무척이나 힘들고 고되게 사셨습니다. 원래는 남편과 10살쯤 된 아들이 있었다고 해요. 원래 몸이 약하셨던 탓인지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 힘드셨고 몇 번의 유산 끝에 귀한 아들을 얻으셨었죠. 특히나 손자를 무척이나 기다리던 시어머니께서 그렇게나 좋아하셨다고 해요. 아들이 태어나니 어머니를 정말 딸처럼 귀하게 여겨주시고 손주를 자기 자식처럼 소중하게 대해주셨대요. 그렇게 남편과 아들, 시어머니와 함께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침부터 들려오는 비 소식에 장화와 우산, 비옷까지 단단히 챙겨서 아들을 학교에 보냈대요. 하지만 예보가 호의주의보로 바뀌고 빗줄기가 점점 거세지면서 강이 가까웠던 어머니의 동네는 금세 물이 차기 시작했죠. 더 위험해지기 전에 아이를 빨리 학교에서 데려와야겠다 싶어서 혼자서 학교로 향했다고 해요. 학교로 가는 길, 비는 더욱더 거세게 내리고 지형의 높낮이가 심한 곳이었다 보니 학교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오자 골목마다 물살이 폭포처럼 콸콸 흐르고 있었대요. 엄마 무서워. 걱정하지 마. 엄마가 꼭 잡고 절대 놓치지 않을게. 한 손에는 우산을, 한 손에는 아이의 손을 잡고 서둘러 집에 가고 있었는데 산에서 내려온 흙과 섞여 바닥은 어느새 발이 보이지 않는 흙탕물이었어요. 무서워하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더 부지런히 집에 가야겠다. 발걸음을 빠르게 옮기고 있었죠. 그 순간 아!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순식간에 잡고 있던 작은 손이 빠져나갔대요. 거세게 쏟아져 내려오는 물살에 아이가 순간 발이 미끄러진 거예요. 엄마는 얼른 아이를 잡으려고 돌아봤지만 갑작스럽게 눈앞에서 사라지고 말았대요. 영훈아! 영훈아! 아무리 이름을 외쳐봐도 아이는 대답도 없었죠. 아이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고 주변을 둘러봤지만 몰아치는 빗물에 앞을 분간하기도 어려웠어요. 겨우겨우 근처에 있던 파출소로 가 아이가 갑자기 없어졌다고 이야기했지만 경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죠. 거세게 내리치는 빗줄기에 그분들도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일단 집으로 돌아가 있으라는 이야기에 엄마는 절망하며 집으로 돌아갔고 이 사실을 들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다고 해요. 남편은 당장 주변을 찾아보겠다며 나섰다가 앞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폭우에 금세 다시 돌아왔죠. 그렇게 아이가 어딘가에서 제발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며칠이 지났어요. 아이의 소식을 알 수 없던 그 며칠이 매 초 바늘을 삼키는 것처럼 괴로운 시간이었다고 해요. 며칠 후 마침내 비가 그치고 서서히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아이를 찾기 위한 수색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아이가 사라진 그 지점에 맨홀 뚜껑이 열려있던 사실을 알게 됐죠. 발이 미끄러진 아이가 물살에 휩쓸려 뚜껑이 열려있던 맨홀 안으로 빠졌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당장 맨홀이 이어지는 곳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후 아이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게 됐답니다. 경찰에 연락을 받고 아이를 확인하기 전까지 엄마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날 아이가 신었던 우비와 장화,
아이 이름이 적힌 가방까지. 며칠간 물에 잠겨있던 탓에 아이의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모든 정황이 발견된 것이 아들의 시신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죠. 그리고 이어진 부검 결과로 더 확실해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고 해요. 내 손주 죽인 년, 나가! 나가! 시어머니는 엄마를 향해 비난의 말을 쏟아내며 엄마를 살인자라고 불렀다고 해요. 남편 역시 아들의 시신을 찾은 후로 엄마랑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아들을 잃은 슬픔만으로 이미 벅찬데 엄마에게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특히 가족들의 차가운 냉대가 이어졌대요. 저 집 엄마 비 오는데 애 데리고 다니다가 잃어버렸다며? 글쎄, 그래서 애가 죽었대. 그 산후우울증인가 그건가? 아니, 애가 벌써 초등학생인데. 정신이 좀 이상한가?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부풀려지고 커졌어요. 결국 동네에서도 엄마는 아이를 빗속에 끌고 다니다가 죽게 한 이상한 여자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 소문 속에서 남편과 시어머니는 한 번도 엄마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엄마에게 툭하면 폭언을 쏟아부으셨대요. 당신이 그날 애를 데리러 가지만 않았어도. 차로 애 좀 데려와 달라고 했는데 바쁘다고 거절한 건 당신이잖아. 뭐? 인연이 자기가 내 손주를 죽여놓고 내 아들 탓을 해? 아들의 장례도 따가운 시선 속에서 치르고 그 후에도 엄마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온갖 모욕과 비난을 들어야 했어요. 아이를 잃은 슬픔을 온전히 느낄 틈도 없이 눈칫밥과 욕을 더 많이 먹었죠. 그리고 결국 이혼하자. 뭐? 비 오는 날 애 잃어버려서 자기 아들 죽인 엄마는 너밖에 없을 거야. 실수가 맞긴 하니?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맞잖아. 아니면 어떻게 비 좀 온다고 애 손을 놓쳐? 그게 말이 돼? 걔는 내 아들 아니니? 네 아들이고 너네 엄마 손자야? 영훈이 내 아들이기도 해. 걔 죽고 마음 아픈 건 나도 마찬가지라고. 다투다가 결국 말이 통하지 않는 남편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집을 나서서 엄마의 등에 소금을 뿌렸다고 해요. 아휴, 재수없어. 엄마는 집을 나와 아들이 죽었던 그 길을 다시 걸으며 울고 또 울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눈물이 났는데 감히 내가 울 자격이 있나 싶어 눈물을 멈추고 싶었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집을 나온 어머니는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던 친구네 가게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엄마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상상도 되지 않아요. 엄마는 꾸준히 일을 하며 혼자 삶을 꾸리실 수 있을 정도로 벌었지만 자신은 평범한 삶을 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여 옷도 신발도 좋은 걸 사지 않고 먹을 것도 잘 챙겨 먹지 않고 집도 일부러 지하방으로 구했다고 해요. 세상으로부터 숨어들고 싶은 마음도 같이 있었다고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들과 교류도 하지 않았고 일과 집만 계속해서 반복하며 지냈죠. 저는 아빠, 엄마, 누나랑 살고 있었는데 아빠는 맨날 엄마랑 싸웠어요. 아마도 돈 때문이었을 거예요. 저희 집은 원래 평범한 가정이었다고 하는데 아빠가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해요. 아빠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왔고 엄마는 늘 집에 없었어요. 아빠는 술에 취해 들어온 날이면 세상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잠이 들었는데 와서 잠만 자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저는 술에 취해 들어온 아빠가 무서웠어요. 그런 저를 눈치챘는지 아빠가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온 날이면 누나는 제 방으로 들어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거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읽어줬어요. 어린 누나랑 저는 늘 방 한구석에서 숨을 죽이고 이 모든 불행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집에 낯선 사람들이 와서 온 집안에 빨간 딱지를 붙인 어느 날 저희가 살던 집은 이제 저희 집이 아니라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얼마 후 친엄마는 밖에서 들어오더니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엄마, 우리 이사가? 승훈아, 이사는 아빠랑 갈 거야. 엄마는 혼자 가야 해. 미안해. 미안하다. 엄마 먼저 갈게. 엄마는 제 손에 5,000원짜리를 쥐어주고는 짐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볼 수 없었죠. 그 문으로 나간 친엄마는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떤 순간에도요. 아빠는 원래 살던 집을 정리하고 동네 근처에 지하방을 얻었어요.
오래된 건물에 비좁고 곰팡이 냄새가 나던 곳이죠. 그리고 저희를 그곳에 두고는 일하러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한다며 며칠씩을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그 집에서 저는 늘 누나랑 둘만 있었죠. 곰팡이 냄새가 자욱하던 그 집으로 이사가서 유일하게 좋았던 점은 앞집에 살던 한 아주머니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분이 제가 앞에서 말한 엄마입니다. 예, 거기서 뭐하니? 한참 건물 앞에 화단을 지켜보고 있는 제게 먼저 말을 걸었죠. 안녕하세요. 안녕. 근데 거기서 뭐해? 이거 봐요. 여기 있는 노란 꽃 다른 친구들은 다 활짝 폈는데 얘만 아직도 안 폈어요. 어머, 정말 그렇구나. 얘 혼자만 키도 제일 작고 고개도 꾸부정해요. 마치 교실에 있는 제 모습 같아요. 그때 저는 또래 친구들보다 작고 마른 데다 친어머니가 떠난 후로 늘 주눅이 들어있었거든요. 똘똘하고 야무진 누나랑 다르게 친구도 잘 사귀지 못하고 학교에서는 제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한 아이 중 하나였어요. 수업이 끝나면 늘 그런 식으로 혼자 시간을 보내고는 했죠. 넌 이름이 뭐니? 승훈이요. 한승훈. 있잖아, 승훈아. 꽃은 피고 나면 내년을 위해서 다시 잠이 들거든. 근데 이 꽃은 안 피는 게 아니라 아직 피지 않은 걸 거야. 그리고 제일 늦게 폈으니까 다른 꽃들이 먼저 잠이 들 때도 이 아이는 혼자 제일 늦게까지 펴서 좀 더 오래 우리 눈에 띄겠지. 정말 그럴까요? 그럼 이렇게 자기를 기다려주는 친구가 있으니 반드시 피게 될 거야. 며칠 뒤면 활짝 핀 꽃이 승훈이를 맞이해 줄걸. 그러니까 초조해하지 말고 천천히 잘 피기를 응원하면서 기다려주렴. 저는 그제야 활짝 웃었습니다. 그때 아줌마가 해준 말은 비단 꽃에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에게도 해주는 말 같았어요. 그 후에도 학교가 끝나면 그 꽃을 보러 화단 앞에 앉아 기다렸고 종종 일을 마치고 들어가는 아줌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아줌마는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제가 해주는 여러 이야기들을 늘 귀 기울여 들어주셨어요. 학교에서 친구도 없고 집에서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없던 저는 아줌마와 만나는 날이면 신이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늘어놓았죠. 그렇게 얼마 후 아줌마가 했던 말처럼 화단 앞에 제일 마지막에 피었던 꽃이 활짝 폈습니다. 다른 꽃들이 지기 시작할 때쯤 혼자서만 봉우리를 활짝 열고 제게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승훈이 안녕? 어머, 드디어 폈네? 아줌마, 이거 봐요. 아줌마 말처럼 진짜 폈어요. 우와. 늦게 펴도 정말 예쁘구나. 승훈이가 항상 지켜보고 열심히 응원해준 덕분에 힘내서 폈나 보구나. 힘없고 약하던 꽃이 혼자서 폈던 일은 흐리기만 하던 제 일상에 매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저에게 언뜻 보인 한 줄기 희망 같기도 했죠. 그 화단에 피어있던 꽃은 매일 학교 가는 길과 끝나는 길에 등불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매일 그 꽃을 보며 일종의 위안을 얻어 하루를 보냈거든요. 그 꽃이 핀 게 얼마나 좋았는지 종종 꿈에도 그 꽃과 손을 잡고 푸른 잔디밭을 뛰어다니는 꿈도 꿨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사실 그 꽃은 이미 뿌리부터 썩어있던 터라 더 자라지 못하고 점점 시들어서 죽어가고 있었다고 해요. 아줌마가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 꽃 봉오리가 검게 변해 곧 떨어지려고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제가 크게 실망할 것 같아서 일부러 꽃집을 찾아다니며 같은 종류의 꽃을 사다가 제가 다니지 않는 시간에 바꿔서 심어둔 거라더군요. 저는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뭐? 난 진짜 그 꽃이 핀 줄 알았어요. 뭐하러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렇게까지라니. 너 그 꽃 피고 나서 네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기억 안 나? 네가 그렇게 웃는 얼굴은 만나고 거의 처음이었어. 맨날 꾸부정하게 서서 잘 웃지도 않았잖아. 그때 네가 웃는 얼굴 보면서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마침내 네 얼굴도 꽃처럼 활짝 폈었거든. 맞아요. 그 꽃이 피고 다시 질 때까지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어른이 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던 제 일상에 처음으로 활짝 핀 꽃이었거든요. 아마 그대로 시들어 떨어진 꽃을 봤다면 얼마나 크게 실망했을까 싶어요. 그때 저는 아무 것에도 기댈 곳이 없던 터라 그 꽃에게 많은 의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시들어버렸다면 아마 며칠을 울지 않았을까 싶네요.
원래 목수였던 아버지는 그 당시 지방에 있는 지인의 목공소에서 일하느라 집에 잘 오지 않았어요. 가끔씩 집에 오는 날이면 술을 잔뜩 사들고 와서 누가 업어가도 모르게 잠이 들었죠. 생각해보면 그게 아버지가 현실을 잊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화단에 피어있는 제 것도 아닌 꽃에 울고 웃으며 감정을 이입할 때 아버지는 술로 자신을 달래며 현실을 잊고 또 하루를 살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 열심히 쌓아두었던 많은 것을 잃은 상실감은 아버지가 더 컸을 테니까요. 성실하게 일해서 벌었던 돈도, 자랑스러운 사업도, 사랑하던 아내도, 행복한 가정도 그때의 아버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였겠죠. 그렇지만 사실 저와 누나는 언제나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행복한 가정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는 언제나 그곳에서 아버지가 다시 저희를 봐주기를, 다시 행복한 가족이 될 준비를 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신의 슬픔과 괴로움이 너무 크다 보니 미처 어린 두 자식을 보지 못했던 거죠. 아버지가 집에 없을 때는 학교 근처에 무료로 운영되는 공부방에서 끼니를 때웠어요. 그나마도 좀 눈치가 보여서 매일 갈 수는 없었죠. 아니면 집에서 누나가 끓여주는 라면을 먹었어요. 같은 초등학생인 누나도 제 몸 하나 지키기 버거웠을 텐데 그래도 몇 살 더 먹었다고 의자를 밟고 올라가 가스불을 켜고 그 작은 손으로 라면을 끓였죠. 제가 공부방에 가던 날이면 누나는 친구 집에 놀러가 밥을 먹고 오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제 눈치를 보던 누나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안쓰러운 것 같아요. 누나는 그것이 제 나름대로 살기 위한 방식이었을 텐데 그마저도 제 눈치를 보느라 차려진 저녁밥도 편히 못 먹고 돌아왔을 누나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끔 가슴이 먹먹해져요. 승훈이 안녕. 아줌마! 손에 든 건 뭐야? 초콜릿? 간식 많이 먹으면 이 썩는데. 학교에서 받았어요. 나중에 배고플 때 먹을 거예요. 배고플 때는 밥을 먹어야지. 밥은 학교에서만 먹을 수 있어요. 누나가 맨날 라면 끓여주는데 친구 집에서 밥 먹고 오는 날에는 혼자 있어서 아무것도 못 먹어요. 누나가 위험하다고 혼자서는 절대 가스레인지에 손대지 말라고 했거든요. 승훈이 부모님은 일하러 다니시니? 엄마는 예전에 친구랑 어디 간다고 했는데 그 뒤로 못 봤어요. 아빠는 일하느라 집에 가끔만 와요. 그때 아줌마는 꽤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밥은 어떻게 했어? 맨날 그렇게 라면 먹은 거야? 네, 점심은 학교에서 먹고 저녁은 가끔 공부방에서 먹어요. 공부방 안 갈 때는 누나가 라면 끓여주는데 누나 없으면 혼자 라면 부셔서 먹고요. 아줌마는 충격받은 얼굴로 저를 잠시 보시더니 잠시만 기다려보라며 사라졌어요. 얼마 후 검은 봉지를 내밀었는데 거기에는 김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이따가 누나랑 먹어. 아줌마가 저기 김밥집에 말해둘 테니까 배고프면 굶거나 라면 먹지 말고 저기 김밥집 가서 밥 먹어. 자라나는 애들이 밥을 잘 먹어야지. 누나한테도 이야기해서 라면 말고 꼭 밥 먹어. 알았지? 아줌마는 김밥을 제 손에 쥐어주면서 신신당부했습니다. 그 후 집에 온 누나에게 이야기했는데 누나는 김밥을 먹으면서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한번 누나에게 물었습니다. 누나, 그럼 이제 우리 거기 김밥집 가서 밥 먹어? 승훈아, 우리가 거기 김밥집 가서 밥 먹으면 그건 앞집 아줌마가 돈을 내는 거야. 근데 그건 우리 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밥 먹는 건 안 돼. 미안해. 앞으로 누나가 친구 집 안 가고 빨리 와서 라면 끓여줄게. 아마도 어린 나이에 자존심과 남한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 누나는 친구 집에 잘 가지 않고 집에 와서 저와 함께 라면을 먹었습니다. 어쩌다 친구 집에 가야 할 때는 집에 와서 저에게 라면을 끓여주고 갔죠. 그 후 그 김밥집에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다시 만났을 때 아주머니가 저에게 물어보았어요. 승훈아, 김밥집에 한 번도 안 왔다던데 밥은 어떻게 먹고 있니? 아, 아줌마, 누나가 그건 아줌마 돈이니까 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 돈이 아니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된대요. 그래서 집에 와서 맨날 라면 끓여줘요. 요즘은 친구 집도 잘 안 가고 맨날 집에 일찍 와서 해줘서 이제 맨날 저녁 먹어요. 그래, 그랬구나. 아줌마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구나. 그래, 알겠어. 불 쓸 때는 항상 조심하고, 알았지?
그 후 아줌마는 주먹밥이나 김밥을 사서 집 문 앞에 걸어두곤 했어요. 만두나 간식을 사서 집 앞에 두고 가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문 앞에서 반찬을 걸어두는 아줌마와 마주친 아버지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죠. 당신 뭐야? 아, 저 앞집 사는 사람인데 애들이 밥을 굶어서. 당신이 뭔데 우리 집 애들 밥을 신경 써? 우리 애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아저씨, 애들이 평소에 밥은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신경을 쓰세요? 그러니까 그러든 말든 내 애들이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남의 일에 관심 끄쇼. 한동안 아줌마는 아버지가 저희에게 해코지라도 할까봐 눈치를 보셨어요. 그러던 중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시는 것을 알고 저희 집 문을 두드리셨죠. 똑똑. 네. 누나가 문을 열었더니 아줌마가 부침개를 손에 들고 활짝 웃으면서 서 있었죠. 안녕. 앞집 사는 아줌마인데 오늘 비가 와서 부침개를 부쳤는데 그만 너무 많이 만들어버렸네. 혼자 먹기는 힘들고 버리자니 아까워서. 혹시 너희 부침개 좋아하니? 방금 만든 거라서 따뜻한데. 누나는 머쓱해 하면서 부침개를 받아서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버리면 아까운데 이렇게 받아주니까 오히려 고마운걸. 제가 나중에 어른 되어서 돈 벌면 꼭 다 갚을게요. 하하, 그래, 그러렴. 나중에 어른 되어서 돈 많이 벌면 아줌마 꼭 맛있는 거 사줘야 한다. 알겠지? 그날 먹었던 부침개는 정말 맛있었어요. 누나는 울면서 부침개를 먹었죠. 어린 나이에 그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이 뒤섞여 얼마나 복잡했을지 어른이 된 지금도 누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아마 앞으로도 그때 누나가 무슨 마음이었는지 들을 수 없겠죠.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계속되던 장마에 아버지는 며칠 일을 쉬고 집에 와 계셨죠. 창문을 꼭꼭 닫았지만 오래된 건물의 지하방에는 어느 틈으로인지 모르게 계속해서 물이 새어 들어왔어요. 학교에서도 심각한 폭우 때문에 일찍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시켰어요.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는 또 혼자서 술을 드시고 계셨고 누나와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책을 읽었죠. 밤 사이에도 폭우는 계속되었고 화장실에 받쳐둔 양동이는 어느새 찰랑거리며 흘러넘치고 있었죠. 비는 다음 날까지도 계속되었어요. 그날은 심하게 내리는 비에 학교도 가지 않고 집에 있었어요. 아버지는 다시 술에 취해 잠들었고 저랑 누나도 책을 읽다 깜빡 잠이 들었죠. 그러다 뭔가 축축한 기분에 눈을 떴어요. 눈을 떠보니 집안은 온통 물바다였어요. 어느새 발목까지 차오른 물이 온 집안을 채우고 있었죠. 저는 깜짝 놀라 급하게 누나를 깨웠어요. 잠에서 부스스 일어난 누나도 주변을 보고 깜짝 놀랐죠. 현관문을 열어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바깥쪽도 물이 많이 찼는지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아버지 방으로 가 급하게 아버지를 깨웠지만 이미 술이 만취되어서 잠든 아버지는 잠에서 깨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죠. 저희는 도움을 청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바깥으로 도움을 청해야겠다는 생각에 누나와 저는 거실의 창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비가 미친 듯이 쏟아져 내려 들어왔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이렇게 내리는 폭우에 길로 다니는 사람이 있을 리 없었죠. 창문이 열리자 비는 더 거세게 집 안으로 들어와 차기 시작했어요. 방범창 때문에 창문으로 빠져나갈 수도 없었던 누나와 저는 의자를 밟고 싱크대에 올라가 바닥에 차오르는 비를 피하고 있었죠. 마치 폭포 아래 앉아있는 듯 콸콸콸 비가 집 안으로 들어찼어요. 창문을 다시 닫아보려고 했지만 녹슬고 뒤틀린 창문은 한 번 열리니 닫힐 생각을 하지 않았죠. 아, 아빠 전화기. 아빠 전화기로 119에 도와달라고 신고하자. 여기서 기다려. 누나 가지마. 누나, 나 무서워. 가지마. 승훈아, 여기 계속 있으면 물이 위에까지 찰지도 몰라. 누나가 아빠도 깨우고 전화기도 가져올게. 좀만 기다려. 누나는 싱크대를 내려가 이미 가슴까지 차오른 주방을 가로질러 아빠 방으로 갔어요. 물은 계속해서 집안에 차오르고 있었죠. 하지만 누나는 다시 오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해서 밖을 향해 소리쳤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빗소리에 파묻혀가는 목소리가 쉴 때쯤이었어요. 승훈이니? 아줌마!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오던 앞집 아주머니가 제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승훈아, 어머 세상에. 무슨 일이야? 괜찮아? 아줌마 도와주세요. 집에 물이 가득 찼어요. 아빠는 일어나지도 않고 누나도 안 보여요. 대답도 안 해요. 승훈아, 아줌마가 도와줄게. 구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아줌마는 급하게 119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방범창을 떼려고 당겨보았지만 힘으로는 떼어지지 않았죠. 틈새가 너무 좁아서 제가 몸을 끼워봤지만 나갈 수도 없었어요. 승훈아, 아줌마가 구해줄게. 기다려. 좀만 기다려. 금방 구해줄게. 아줌마의 목소리는 저보다 더 간절하게 들렸어요. 어느새 우산도 팽개치고 비를 맞으며 방범창을 떼려고 애쓰고 있었죠. 자기 집에 들어가 공구를 가져오려고 했지만 아줌마의 집 앞에도 물이 가득 차서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다시 창문 앞으로 뛰어온 아줌마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하단에 있던 돌을 집어들고 마구 두드렸어요. 그렇게 안간힘을 쓴 끝에 마침내 방범창이 분리되었고 저는 창문을 통해서 밖을 나올 수 있었죠. 저는 겁에 잔뜩 질려 울면서 뛰어나왔고 저를 품에 안아든 아줌마는 잔뜩 우는 목소리로 저를 껴안았어요. 괜찮아 영훈아. 엄마가 구했어. 엄마가 구했어 영훈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나는 승훈인데. 저는 아줌마의 품에 안겨서 그대로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아줌마가 제 손을 꼭 잡은 채로 제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승훈아, 괜찮아? 괜찮니?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놀라서 쓰러진 거라고 하는데 어디 다른 데는 아픈 곳 없어? 의사 선생님 불러올게. 아줌마, 여긴 어디예요? 누나는요? 아빠는요? 여기 병원이야. 네가 정신을 잃어서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어. 누나랑 아빠는. 도착한 소방대원분들이 현관문을 뜻다시피 열어서 안으로 진입했지만 누나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해요. 13살, 아직 어린 나이였는데 집에서 사람이 물에 잠겨 죽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누나의 손에는 휴대전화기가 들려 있었는데 아마 젖은 전화기는 이미 작동을 멈췄었겠죠. 만취해 자고 있던 아빠는 그냥 잠든 채 돌아가셨겠고요. 아직 어린 나이였는데 누나는 끝까지 저를 지키기 위해 애썼어요. 친어머니에게 전화했는데 한참 동안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연락받은 친어머니는 이제 자신은 그 사람과 이혼해서 남이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네요. 이혼하면서 양육권도 남편이 가져갔으니 아이 일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요.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고 마땅히 저를 찾는 친척도 없었어요. 이대로 보육원에 가는 거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주머니께서 자신이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고 하셨죠. 승훈아, 있잖아. 아줌마는 승훈이랑 같이 살까 싶은데 네 생각은 어때? 너랑 나랑 가족이 되면.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어보는 아주머니에게 저는 큰 소리로 좋다고 대답했어요. 어쩌면 내심 아주머니가 저에게 같이 살자고 하시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밟게 되었고 아주머니는 진짜 제 엄마가 되었어요. 우선 엄마는 지하 집을 정리하고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작은 평수의 아파트로 저를 데리고 이사를 했어요. 둘 다 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높은 층수의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죠. 그 후에도 계속 식당 일을 하시면서 저를 부족함 없이 키우기 위해 애쓰셨어요. 분명 남이었지만 저도 아줌마와 가족이 되는 것에 전혀 거부감이 없었죠. 친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져서인지 오히려 아줌마랑 있는 게 더 마음이 편했어요. 마치 처음부터 진짜 엄마인 것 같았죠. 엄마랑 저는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면서 든든한 가족이 되었어요. 너희 엄마는 왜 그렇게 나이가 많냐며 놀리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는 엄마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놀림 따위 귀담아 듣지 않았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저는 엄마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자라 어엿한 어른으로 성장했고 건축을 전공해 유명 건축사무소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비가 많이 와도 빗물이 지하로 들어가지 않는 구조의 건축물을 설계해 상을 받게 되었죠. 엄마, 이거 봐. 이거 내가 만든 아이디어가 이번에 상 받았다. 어머, 정말? 역시 대단하다, 우리 승훈이. 장해. 역시 내 아들이야.
어느새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가 된 엄마는 원래도 몸이 약한 사람이라 그런지 나이가 들면서 병원 가는 일이 잦아지더니 얼마 전부터 다시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니까 역시 엄마 아들이야, 그치? 그러니까 빨리 퇴원해. 내가 설계한 건물 직접 보고 싶지 않아? 빨리 퇴원해서 같이 보러 가자. 그래, 그래. 엄마 얼른 퇴원할게. 같이 보러 가자. 응, 같이 내가 만든 건물도 보러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자. 내가 진짜 비싼 거 사줄게. 하지만 그런 소원이 무색하게 엄마는 결국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자신이 죽으면 열어보라던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거기엔 언제부터 모았는지 구겨진 지폐도 깨끗하게 펴서 넣어두고 오래되고 낡은 동전들도 깨끗하게 닦아져 있었죠. 그리고 메모가 들어있었어요. 승훈이에게 네가 이 상자를 열어봤다면 아무래도 엄마가 이제 오랜 잠을 자게 되었다는 거겠지? 우리 승훈이는 지금쯤 아주 멋진 남자가 되었겠구나. 엄마가 좀 더 오래 함께 있어주지 못해 미안해. 그래도 엄마 미워하지 않을 거지? 이 돈은 엄마가 일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모아둔 돈이야. 넉넉한 형편은 아니라서 많이 모으진 못했지만 언젠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차곡차곡 모았어. 엄마는 빗속에서 슬픈 사고를 겪은 뒤로 비가 너무너무 싫었어. 하지만 그 미운 비 때문에 너를 만났으니 어쩌면 그렇게 미워할 수만은 없구나. 엄마는 승훈이 덕분에 비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했지만 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래서 이 돈을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쓰였으면 해. 마지막까지 너에게 부탁할 거리를 주어서 미안하구나. 사랑한다, 내 아들. 엄마는 비 때문에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동안 차곡차곡 돈을 모아두었던 것이었어요. 깨끗하게 닦인 지폐와 동전에서 엄마가 얼마나 따뜻하고 세심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저는 엄마가 모아둔 돈에 제가 번 돈을 더 보태어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건축상을 받은 이후로 저는 젊은 건축인 대열에 이름도 올리고 그 후에도 개인 건축 사무소를 내서 꾸준히 성공의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어머니의 부탁대로 홍수로 피해당한 분들을 돕는 한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5억이란 돈을 기부했어요. 엄마, 이것 봐. 엄마 부탁대로 이번에 기부했는데 정말 고맙다면서 이렇게 감사장도 줬다? 이것 봐, 여기 엄마 이름 쓰여 있어. 엄마가 살아있어서 나랑 같이 기부하러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감사장도 직접 받고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나한테 가르쳐 준 것처럼 나도 앞으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게요. 엄마처럼 늘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될게요. 약속해요. 그니까 거기서도 나 잘하는지 항상 지켜봐야 돼. 알았지? 사랑해, 엄마. 그 뒤로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늘 남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집을 짓는 봉사를 시작해 홍수 피해가 심한 지역에 무료로 리모델링과 재건을 도와주기도 하고 땅을 사들여 그곳에 비가 많이 와도 실내로 비가 차지 않는 설계를 해서 엄마 이름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비 때문에 피해를 본 저소득층 가정에 집을 제공해주기도 했어요. 비 피해가 있을 때마다 엄마 이름으로 기부도 꾸준히 이어나갔죠. 그 덕에 착한 기업으로 소문이 나서 저희 건축사무소는 오히려 더 유명세를 탔어요. 건물을 짓고 리모델링을 할 때마다 도움을 주는 기업들도 늘어났죠. 그렇게 엄마 이름으로 꾸준히 기부를 해왔는데 제가 엄마인 줄 알았는지 한 남자가 연락했더군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이명숙 씨 핸드폰 아닌가요? 네, 저희 어머니인데 무슨 일이시죠? 어머니요? 알고 보니 젊은 시절 엄마를 쫓아낸 전 남편이었어요. 어머니가 수억의 기부를 하며 지내는 것을 보고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한 줄 알고 연락을 했던 거였죠. 네, 죄송하지만 어머니는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한 번만 시간을 내달라는 그분의 이야기에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드러나보자 라는 심정으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 집 나가고 나도 많이 후회했다. 그때는 나도 아들이 죽어서 너무 슬퍼서 그랬던 거야.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이야기하더군요. 엄마와 이혼한 후 그분은 재혼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러다 주식으로 잘못된 투자를 해 전 재산을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재혼한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고 그 뒤로는 술과 도박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후 그나마 갖고 있던 재산인 집도 도박으로 잃게 되고 지금까지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이번 장마로 인해서 비닐하우스가 다 무너져 버렸대요. 마침 비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집을 준다는 이야기 알아봤는데 거기에 어머니 이름이 있어서 연락을 했던 거고요. 그때의 일은 나도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 정말.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한 번도 찾아오신 적 없으시잖아요. 사과하려고 하신 적도 없고요. 미안해서 그랬지. 얼굴 본 면목이 없어서. 그럼 지금은요? 그 사람은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연락도 없다가 이제야 비닐하우스 무너진 걸 도움받으려고 연락한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괜히 제 시간만 뺏으신 것 같네요. 더 들을 말도 할 말도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나? 그 아저씨는 뻔뻔하게도 저에게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빌려주면 내가 꼭 갚을게. 이번에 이 돈만 있으면 빚도 다 청산하고. 순간 그 아저씨에게 집안이 망하고 혼자서 술만 마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술을 마시느라 저랑 누나도 돌보지 않고 누나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술에 취해 있던 아버지. 아저씨, 저한테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 아들이지 아저씨랑은 남이니까요.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문 밖을 나왔습니다. 그 후에도 그 사람은 몇 번이나 메시지를 보냈지만 연락처를 차단하고 다시는 받지 않았어요. 얼마 후 나라에서 제안한 주택 프로젝트에 참여해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의 이름을 붙였고 다른 하나는 누나의 이름을 붙였죠. 어린 시절 힘든 상황에서도 제 나름 저를 돌보기 위해서 애썼던 누나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고작 이런 것뿐이었어요.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주변의 수소문에 학교에서 겨우 구한 단체 사진 속의 누나는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다 젖어버려 겨우 구한 사진 속의 누나. 그날 누나가 전화기를 가지러 가지 않았다면, 가지러 가지 못하게 했다면 하는 생각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제가 그런 고민을 할 때마다 어머니는 옆에서 제 손을 잡아주었죠. 승훈아, 엄마도 늘 그때 아들의 손을 더 꽉 잡았다면 어땠을까? 아니면 다른 길로 갔다면, 혹은 그날 내가 데리러 가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수없이 했단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느라 많은 날을 낭비했어. 근데 그거 아니? 그런 생각은 수백 번, 수천 번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왜냐면 우리는 절대 그날로 다시 돌아갈 수 없고, 내가 그런 생각을 몇 번이나 하고 그날을 되돌려 보아도 그 아이들이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진 않아. 그 생각을 반복하는 내 삶만 더 괴로워질 뿐이지. 그리고 그러다 보면 지금의 내 삶 속에서 지금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놓칠 수도 있단다. 냉정하고 가슴 아픈 말일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들은 우리의 삶에서 지난 과거야. 그렇다고 그들을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야. 하지만 기억과 가슴 속에 남겨두고 우리는 지금을 살아야 해. 또 그 생각에 가려 지금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못 보고 지나치면 안 돼. 그래서 저는 누나에 대한 후회가 떠오를 때마다 그 생각을 긍정적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어요. 누나의 손을 놓쳤던 그날을 반복하는 대신 누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거죠. 누군가는 엄마가 제 삶을 구했다고 할 수 있지만 엄마는 늘 저에게 어둠 속에서 캄캄하기만 하던 자신의 인생을 제가 나타나 구해줬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본다면 엄마와 저는 서로가 서로를 구한 것이죠. 다양한 봉사와 기부로 제가 많은 분께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나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그분들 덕분에 덜어내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서로서로 돕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삶은 언제나 이렇게 양방향으로 이루어져요. 내가 준 도움이 나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내가 쏜 화살이 나를 피 흘리게 할 때도 있는 거죠. 저는 엄마 덕분에 화살을 쏘는 법보다 남에게 손을 내미는 법을 더 많이 배웠어요. 덕분에 많은 사람이 제 손을 잡아주기도 했죠. 앞으로도 저는 제가 배운 이 방법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눌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도 누군가에게 또 손 내밀 날이 올 거고 또 다른 사람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게 되겠죠. 비록 어머니는 이제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저는 앞으로도 어머니께 배운 사랑과 긍정의 도미노를
엄마의 이름으로 계속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